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4년도 국가직 9급 임업경영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1에서는요,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5문제, 파트 3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트 5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법률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산 문제 출제된 거 4개 보면요, 굉장히 좀 쉬운 계산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계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출제된 거 보고서 쉽게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에도 역시 이 파트 2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5문제라는 거는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 맨 앞에 보시면은 출제 빈도 분석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항상 파트 2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 수업 진행할 때도 그랬고요.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파트 2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죠. 이번에도 이렇게 파트 2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이 문제가 사실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무난한 수준으로 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법률이 5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이 법률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사실 이 법률 5문제 빼고 이 파트 1부터 6까지 출제된 거 보면은 밖에서 문제 풀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심하고 시간 조절하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법률이 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법률 때문에 또 당황스러우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률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요, 우리 교재 파트 7, 여기 파트 7,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그냥 파트 7로 넣어도 뭐 무관한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 좀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셨으면은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도 법률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험장에선 솔직히 법률 좀 열심히 봤어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때문에 올해는 임업경영 점수를 조금 깎아먹었다라고 이제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번 문제, 인문생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예, 2번입니다. 예, 인분의 직경이나 수고의 평균값은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하층간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층간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분에서 좀 작은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나무를 제거하는 하층간벌을 실시를 하고 난 후에 인분의 평균 직경은 간벌을 실시하기 전보다 커지죠. 그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인분의 직경이 조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
처음 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1번, 3번, 4번 보기 이런 거 뭐 여러 번 보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많이 본 내용인데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좀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겠죠.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교육법에서 선형교육 모형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 확률성입니다. 확률성이라는 거 없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 선형교육 모형의 전제 조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총 7가지죠. 일단 여기 보기에 있는 건 빼고 한번 적어볼게요. 비례성, 분할성, 제한성 외에 비부성, 그리고 가성, 그리고 선형성, 그리고 확정성, 요 4가지가 추가가 되어야죠. 비례성, 분할성, 제한성 외에 비부성, 부가성, 그리고 선형성, 확정성,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2번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채목의 제적 측정 방법 중 중앙 단면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제적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 뉴턴식입니다. 이거는 교재 파트 5의 내용입니다. 일단 1번 보기 보시면 브레레톤식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레톤식은 중요하게 문제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레톤식은요, 먼저 원구 지름과 말구 지름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을 하고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벌채목 길이 곱하기 만분의 1, 이게 공식입니다. 여기서 지름은 센티미터 단위, 그리고 여기 벌채목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적용을 했을 때 그때 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정답이 되는 이 뉴턴식, 이 뉴턴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리케의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공식이 6분의 벌채목 길이 곱하기 6분의 벌채목 길이 곱하기 원구 단면적 플러스 4 곱하기 중앙 단면적 플러스 말구 단면적,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이 뉴턴식 지금 공식을 보니까 어때요? 중앙 단면적에만 4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이 중앙 단면적에만 4를 곱한다는 것은 이 중앙 단면적의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원구 단면적, 말구 단면적, 얘네는 곱하기 4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보니까 중앙 단면적에만 4를 곱했어. 이게 중앙 단면적의 가중치를 부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스말리안식 같은 경우는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벌채목 길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4번에 있는 후보식, 얘는 중앙 단면적 곱하기 벌채목 길이,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뉴턴식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산림교육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 산림치유지도사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의 정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산림교육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숲해설가, 그리고 숲지도사, 그리고 숲길 등산 지도사 1번, 2번, 3번에 있는 거 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조건의 비층 토양 건습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박스를 보니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정답은 2번. 적윤이네요. 이거 우리 이제 파트 3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산림경영계획상 토양의 건습도 구분이라고 하는 거 교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 건습도 구분과 관련한 것은 손바닥이냐 손가락이냐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죠. 예. 그래서 키워드로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는다라는 거, 손바닥 전체고, 그리고 또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하다. 요거를 딱 보시고 적윤으로 연결시키셨어야 돼요. 그러면 1번에 있는 이 약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약건 같은 경우 키워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약건은 얘도 손바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얘는 약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은 정도예요. 그게 약건입니다. 그리고 약습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손가락 사이, 그리고 약간, 이게 키워드예요. 약습 같은 경우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기가 약간 비친 정도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약건, 약습, 약자 들어가는 것들, 얘는 어때요? 약건, 약습, 약자 들어가는 애들은 약간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이란 말이 없는 것만 봐도 약건, 약습은 탈락이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시험장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4번에 있는 습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이 습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손가락 사이, 그리고 물방울,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 같은 경우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1번, 2번, 3번, 4번 보기 외에도 건습도 구분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건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건조 같은 경우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뻔해서 보기에다가 안 나온 것 같아요. 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님과 이령님의 인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6번 문제,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동령님 같은 경우는 종 모양, 그죠? 그리고 이령님은 역제자형. 예, 요건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지 되겠죠. 예. 그런데 1번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1번 보시면요. 동령님 같은 경우 임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직경급으로 집중 정도가 강해져서 직경급 분포가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죠? 예. 임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직경급으로부터 분산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집중되는 정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분산되는 정도가 점점 강해져서 분포가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분포가 점차 넓어지는 형태, 넓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동력님이 2개 연급과 수고급으로 구성된 보충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고점이 2개의 종모형 분포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력님은 역제입자형, 그렇죠? 역제입자형. 그리고 이력님 같은 경우도 10년씩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종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대기 부분을 딱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역제입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분의 헥타르당 제적을 계산을 해라. 그리고 형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5에서 공식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딱 보니까 일단 흉고 직경 20cm 그리고 수고 10m인 인목이 표준지에 20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인목 한 번 기준의 제적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제적 한 번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그리고 형수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흉고직경 20cm인데 반지름은 그러면 10cm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cm라고 하는 것은 0.1m, 아예 미터 단위로 바꿔서 한번 적어 볼게요. 0.1의 제곱 10cm를 0.1m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수고 높이 10 곱하기 여기 형수 있으니까 형수법으로 계산을 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형수를 우리가 계산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형수 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인목 한 번의 제적이 나오게 됩니다. 0.1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10 곱하기 0.5 했더니 이거는 0.157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400제곱미터 표준지에 20번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400제곱미터인 이 표준지의 제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0.157 곱하기 20번이니까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400제곱미터 표준지에 있는 제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딱 해보면 이거는 3.14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헥타르당 제적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례식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400제곱미터에 3.14 세제곱미터만큼의 제적이 있대요. 이럴 때 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니까 이 조건일 때 10,000제곱미터 1헥타르에는 얼만큼의 제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그러면 400대 3.14는 만 대 x 비례식 세웠으면 x값 찾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x값을 찾아보면 x는 78.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78.5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우리나라 산림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 파트 1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 이 1차 지산 녹화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원래는 10년 동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림 계획이 4년이나 앞당겨서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론 수업할 때도 그렇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굉장히 좀 강조를 들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같은 경우는 1973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실시가 되었어요. 원래는 73년도부터 10년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4년이나 앞당겨서 달성이 되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을 보시면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을 했다. 지금 이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거, 이거는 2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3차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3차 산림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지 자원화 계획 이렇게도 부르죠.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이 된 거였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국가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을 했다. 이거는 3차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4차 4차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국가 자원, 건강한 국토 환경, 쾌적한 녹색 공간 조성 통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목표로 했다. 이거는 5차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규림 경영계획 수립 운영의 지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사 25에서 30도 미만은 급경사지가 아니고 험준지이죠. 기본적으로 이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획한 소반의 주 경사도를 보고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25에서 30도 미만은 급경사지가 아니라 험준지이고요. 그러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도 미만 이렇게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급경사지는 20에서 25도 미만, 험준지가 25에서 30도 미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보시고서 아마 요거 조금 숫자가 갑자기 헷갈린다 이러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걸 보고서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요런 꼼꼼한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좀 확실하고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생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20번 문제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사항입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윤벌기는 인분 또는 수목에 성립한다? 아니죠.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요, 작업급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작업급에 성립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 작업급을 일순벌하는데 유하는 기간,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자로 끝나면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인분 또는 수목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급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이 맞는 얘기죠. 개발 작업에서의 갱신기라고 하는 것은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로운 산림이 성립될 때까지의 연수를 말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신 사항이죠. 일반적으로 갱신기라고 하는 것은 산벌 작업에 있어서 설치하는 예상적인 기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개벌 작업에서의 갱신기는 요거 2번 보기 요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보시면 회귀년은 조림 측면에서 기간을 길게 해서가 아니라 짧게 하는 게 좋다. 그죠? 이렇게 회귀년이 짧으면 그때는 단위 면적당 벌채량이 적은 대신에 우량한 인목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회귀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수종 구성 개선 등에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죠.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계량기는 유령임에서 윤벌기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어야지. 그죠? 계량기는 윤벌기보다 길기 때문에 계량기 종료 후에 수학 지속성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유령림에서는 윤벌기보다 길고, 그리고 노령림이나 분량 인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짧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림에 의한 개벌교림 작업에서 임지기만가를 증가시키는 인자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파트 6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벌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임지기만가 계산할 때 공식에서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에서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으면 당연히 계산 결과, 임지기만가 계산한 결과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조림비, 관리비 이건 어때요? 조림비, 관리비 얘네들은 임지기만가 계산할 때 계산 공식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계산 공식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조금은 당연히 계산의 결과 값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지기만가가 작아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숫자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 나누기 1.05의 30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공식이고 100만 나누기 1.10의 30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 두 개 중에서 계산의 결과는 뭐가 더 크게 나와요? 이게 더 크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두고 이율만 다르게 놓고 계산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1.10의 30승 빼기 1 이게 1.05의 30승 빼기 1보다 분모값이 얘가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산의 결과는 얘가 더 크잖아요. 임지기만가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이율이 높을수록 임지기만가는 작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임지기만가에 영향을 주는 계산 인자와 관련한 것들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평가와 관련된 이목경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12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트 6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우리 산림평가 파트에서 조림비 같은 경우는 원래 단연간에 걸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조림 초년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정가 합계 계산한다. 이런 거 여러 번 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보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림비는 원래 단연간에 걸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조림 초년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정가 합계 계산한다. 이런 것들 처음 보는 보기는 아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관리비는 조림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요, 조림비 이외의 일체 경비가 아니라 조림비와 채취비에 속하지 않는 조림비와 채취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리고 3번을 보실래요? 조림비의 대부분은 묘목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림비의 대부분은 묘목대가 아니고요. 노임입니다. 노임입니다. 조림비라고 하는 것은 뭐 협의의 조림비 그리고 광의의 조림비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산림평가에서는 조림비를 광의, 넓은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회 이후에 가지치기와 무육감벌에 소요된 비용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림비라고 하는 것은 채취비를 제외한 뭐 육림적인 경비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조림비의 대부분은 노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묘목대, 뭐 원료비 그런 것들은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보기를 보시고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사실 답을 찾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문제였어요.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익은 주벌 수익과 간벌 수익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간벌 수익의 단가가 높은 게 아니라 주벌 수익의 단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간벌 수익은 단가가 낮아. 주벌 수익이 단가가 높고요. 우리가 간벌을 할 때는 좀 찌질한 애들 먼저 자르잖아요. 그리고 주벌할 때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질 좋은 애들이 주벌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벌 수익의 단가가 더 높은 거예요. 간벌 수익은 단가가 좀 낮은 것이고요.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안 공식으로 계산한 표준 연벌체량이 뭐냐라는 문제네요. 이거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공식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오스트리안 공식을 한번 그냥 한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년 생장량 플러스 갱정기분의 현실 축적 빼기 법정 축적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식을 적었으니까 바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연년 생장량 헥타르당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6 플러스 갱정기가 20년 갱정기 20년 20분의 현실 축적 헥타르당 150 빼기 법정 축적은 헥타르당 180 이렇게 해서 딱 계산을 해보면 4.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6 플러스 20분의 150 빼기 180 이렇게 하면 4.5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거 다 6, 헥타르당 6, 150도 헥타르당, 180도 헥타르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4.5라고 하는 거, 이것도 헥타르당 4.5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면적이 100헥타르예요. 그렇다면 4.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겠구나. 그죠? 헥타르당 4.5인데 면적이 100헥타르. 그래서 우리 4.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450.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거는 파트 6에서 공식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어때요? 뭐 몇 년마다, 뭐 몇 년 동안 이런 거 없어. 그냥 30년 후에 주벌 수익 2천만 원을 얻기 위한 현재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전가 계산식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몇 년마다 또는 뭐 매년 이런 말 없잖아요. 딱 한 번 기준이란 얘기예요. 단 일수입의 복리산식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가 계산식을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VN 나누기 1.0B의 N승 단순히 이렇게 해서 V제로 전가 계산하는 거. 이 공식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후가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30년 후에 2천만 원. 후가 자리에 2천만 원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2천만 원 나누기 1.05에 33승. 간단하네. 그죠? 1.05에 33승은 5를 적용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는 400만 원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가 계산식이었었던 거예요. 그죠? 뭐 몇 년마다 또는 뭐 매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기준이구나. 단일 수입의 복리산식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정가 계산식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5번 문제, 이거는 이제 법률 문제인데 법률 문제이면서 교재 파트 7으로 넣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 상세 운영 표준상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가 파트 7에다가 이런 용어의 정의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트 7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물론 기출문제 풀이 수업 진행하면서 나눠드린 프린트에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4번이 왜 틀렸냐면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뺀 값을 말한다. 이렇게 순흡수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순흡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만 빼는 게 아니라 베이스라인 흡수량 얘만 빼는 게 아니라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발생하는 2차적 배출량, 2차적 배출량까지 요 두 가지를 뺀 값이라고요. 요거 한 개만 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본법령상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프린트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나눠드린 거, 컬러 표시된 거, 그런 것들은 다 기출된 거고 또 앞으로 기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빈칸 넣기 프린트도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 산림 계획이라고 하는 거,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런 내용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산림기본 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대해서 산림기본법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산림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수립을 해요?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수립을 하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에 따라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없어. 이런 거 2번 보기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 지역산림계획 2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한다. 이거 20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인 경영계획서 작성의 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수종은 주수종을 기재해요. 그런데 헌혈임의 경우에는 점유 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수종을 차례로, 모든 수종 아니라 5종까지 점유 비율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17번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이 파트 3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앞부분에서 다뤄진 문제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사도 관련한 거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 관련된 것들이 문제 출제하기 굉장히 편해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숫자 바꾸는 거가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숫자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것도 숫자만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모든 수종 아니고 5종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이 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17번 정답 3번이고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가 계산 하라네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때요? 매년이래요. 매년이래요. 그러면은 연년이란 얘기는 8년간이라고 기간을 정해줬어. 유한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불을 할 때, 지불 끝났을 때 후가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유한하게 기간을 정해줬고 매년이래잖아.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거 우리 교재 파트 6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아주 자주 다루었었던 공식이에요.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 그러면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은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은 R 곱하기 1.0P에 N승 빼기 1 나누기 0.0P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식 얘만 알고 있으면 얘를 활용을 해갖고 공식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소문자 R자리에 3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소문자 R자리에 300만 원 들어가 주고 곱하기 1.05의 8승. 그죠? 1.05의 8승. 연이율 5%고 8년간 지불하는 거니까 1.05의 8승 빼기 1 나누기 0.0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이거 여기 곱하기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곱하기 여기다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300만 원 곱하기 1.05의 8승 빼기 1 나누기 0.05 이렇게 공식만 만들었으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 1.05의 8승은 1.5를 써라 라고 알려줬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 딱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한 결과는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만 딱 캐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숫자만 집어넣고 그러면 1.05의 8승이 뭐다라는 거가 그냥 쉽게 여기 나와주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18번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공식은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공식인 거 맞죠?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 산촌지는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촌 진흥 기본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법률 문제라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9번 정답 4번이에요. 그런데 이 4번 보기 어디선가 많이 봤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냐면 산림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림기본법 11조를 보시면 산림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거기에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써 있을 거예요. 19번의 정답은 4번.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4번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19번 정답 4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거 산림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보시고 이거 뭐야 보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20번의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3번 보기에 보시면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 관리함을 산림기본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내용은 산림기본법에서 언급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쳤죠? 이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1조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어떤 사항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게 1조의 2에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 이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산림은 국토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거가 산림기본법 2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말로 해볼게요. 너무 기니까 일일이 다 적기 힘드니까요. 이 산림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은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 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산림기본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법률 프린트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 9급 임업경영 해설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렸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시면서 시간관리의 중요성도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가직 시험을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내가 시간 조절할 때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남은 지방직 시험에서는 국가직 시험에서 했었던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직 지방직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좀 비교적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다시 힘내서 열심히 지방직 시험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